초가을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앞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 아이가 누구지? 가장 신기한 건 그 개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지혜롭고 깊은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옥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정읍 외곽의 작은 마을,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마을 확성기에서는 어김없이 나훈아의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골목마다 저녁 준비로 바쁜 아낙네들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부터 경운기 소리에 온 마을이 깨어나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유독 조용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옥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봉숭아꽃이 한창인 화분을 돌보며 시선은 자꾸만 우체통 쪽으로 향하죠. 오늘도 없네.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옥분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합니다. 그 우체통에는 오래전부터 가끔씩 신기한 편지가 도착했거든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투명한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약 하나와 잘 지내세요라는 또박또박한 글씨만 있을 뿐입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있는 옥분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거친 살결 사이사이로 깊게 팬 주름들이 이 여인이 걸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집안에서는 남편 한길수가 오래된 장롱 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려 있어요. 새하얀 면으로 만든 아기 신발, 옥분이 직접 바느질로 만든 그 신발을 길수는 정성스럽게 닦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 신발은 이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죠. 길수의 커다란 손에 비해 너무나 작은 그 신발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는 일종의 의식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신발을 닦으며 길수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빨리 병원에 갔다면, 만약 그때 좀 더 세심하게 살폈다면, 둘이 젊었을 때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마을 보건소에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는 집을 옮기지 못했어요. 마당 한 구석 감나무 아래에서 그 작은 신발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거든요.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고 또 떨어뜨리며 계절의 순환을 알려주었지만 이 부부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들이 때로는 안쓰러웠거든요. 이웃집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또 친구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잊지 않는 거죠. 옥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빈자리의 그림자가 늘 식탁 위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옥분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아쉬워 보였어요. 늘 두 사람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은 밥을 짓고 국물도 넉넉히 끓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더 올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갓 지은 쌀밥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마을 전체의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건너편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런 일상적인 소음들이 오히려 이 부부의 고요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 옥부는 마지막으로 우체통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그 신비로운 편지는 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편지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바람이 말이에요. 이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가 끝나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그리고 그 운명의 발걸음이 벌써 이 마을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가을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앞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이 아이가 누구지? 옥분이 놀라며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진돗개는 순백색 털에 양쪽 귀 중 한쪽만 살짝 갈색빛이 돌고 있었어요. 목에는 낡은 붉은 목줄이 매어 있었는데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그 개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지혜롭고 깊은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길 잃었니? 옥분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개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옥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옥분은 부엌에서 남은 밥과 국물을 가져다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개는 고마운 듯 옥분을 올려다본 후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길수가 마당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어디서 온 거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않네요. 옥분의 대답에 길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개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 진돗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해가 지고 마을 확성기에서 음악이 나올 무렵이면 어김없이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5일장날 온 골목이 북적여도 그 개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욱 신기한 건 그 개의 행동이었어요. 누가 지나가면 살갑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지만 유독 이 집 앞에서만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특히 우체통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마치 우체통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웃집 이장 박춘배가 찾아왔습니다. 아, 글쎄, 며칠 전에 보건소 뒤뜰에서 돌아가신 강난이 할머니 유품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을 맴도는 개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강난이 할머니라는 이름을 들은 옥분과 길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혼자 사시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거든요.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보건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개를 키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할머니 집은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춘배의 말에 길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길수는 개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목줄을 만지다 보니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가 보였어요. 돌. 이름의 뒷부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돌이인가? 백돌이인가? 길수가 중얼거리자 걔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백돌아? 옥분이 불러보자 걔가 더욱 반응을 보였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옥분에게 다가왔거든요. 아, 백돌이구나. 이제 이름을 알았네. 옥분이 웃으며 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백돌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체통을 앞발로 탁탁 건드리더니 갑자기 몸을 낮추고 골목 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옥분과 길수를 번갈아 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 아이가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옥분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길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전등을 들었어요.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백돌이는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 마을 뒤편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달빛 아래서 백돌이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요정이 길을 안내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광경이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길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옥분은 말없이 백돌이를 따라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계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백돌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폐쇄된 옛 보건소 뒤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건물 뒤로 돌아가니 작은 빨랫돌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백돌이는 그 돌 앞에서 멈춰서더니 코로 돌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뭐라는 거죠? 옥분이 놀라며 손전등을 비춰보자 돌 밑에서 녹슨 과자 양철통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혜태 과자통이었는데 뚜껑이 꽉 닫혀 있었어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양철통을 들어 올리며 뚜껑을 열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신생아 발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한옥분 여사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길수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이런 곳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옥분 여사님께, 저는 강난이입니다. 1993년 9월 정전과 혼란 속에 보건소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누군가의 아이를 잘못 돌려준 것 같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보건소장의 지시로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며 옥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1993년 9월이라면 바로 자신들의 아이가 태어났던 그 시기였거든요. 길수도 옥분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으며 숨을 죽였어요. 늦었지만 기록을 모아드리려 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게 되면 이 주소로 가라고 말하려 했는데 제 기력이 닿지 않네요. 제 곁에 늘 있던 진돗개 차돌이가 길을 알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옥분은 백돌이를 바라봤어요. 차돌이라는 이름, 백돌이의 원래 이름이 차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뒤집어 보았어요. 1993년 9월 10일 새벽 3시 12분 군 보건소 분만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작은 요람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신생아 발찌가 보였는데 발찌에 새겨진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B-197. 여보, 이게 옥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길수가 양철통에서 나온 발찌를 들어 올렸어요. 그 발찌에도 똑같은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B-197. 우리 아이. 정말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동시에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돌이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낮게 울며 두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백돌이의 눈이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편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전으로 인해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고 두 아기의 발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아기는 사망 처리되었고 다른 한 아기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수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아기의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아기의 살구심한 한 반점이 오른쪽 종아리 뒤편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반달 모양의 작은 반점이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아기한테도 이런 반점이 있었잖아요. 길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옥분도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를 목욕시킬 때 발견했던 그 작은 반점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이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것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희망이었어요.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백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보건소 건물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울며 두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치 아직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옥분과 길수는 양철통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고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옥분과 길수는 군청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기록 보관소 직원은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1993년 9월 보건소분만 기록이요? 아, 그 시기 자료는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해 분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옥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화재라고요? 언제 화재가 있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화재 기록은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나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아마 오래된 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실망한 두 사람은 퇴직한 보건소장 조상만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조상만의 집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상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상만 소장님 계신가요? 길수가 대문 앞에서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창문 사이로 누군가가 엿보는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조상만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지만 옥분과 길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1993년 9월에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서류는 다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오래된 일로 사람 마음 흔들지 마십시오.
조상만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마치 이런 질문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난이 선생님이 남기신 편지에는 강난이가 뭘 남겼든 그건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공식 기록이 전부예요. 조상만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장 박춘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옥분 누나, 길수 형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춘배는 두 사람을 마을회관으로 데려갔어요. 형님, 누나. 괜히 옛날 일 파헤치다가 사람들만 곤란해질 것 같아요. 보건소 때 얽힌 사람들이 아직 마을에 많거든요. 간호사였던 김순자 씨도 그렇고 당시 보건소 직원들, 가족들도 여전히 여기 살고 있고요. 춘배의 말에는 걱정과 동시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 와서 들춰내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마을이 시끄러워질 뿐이에요. 그날 저녁 백돌이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체통 앞을 자꾸만 긁어대는 거예요. 옥분이 우체통을 열어보자 또다시 투명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약 하나와 잘 지내세요라는 글씨.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여보, 이 글씨체 좀 보세요. 옥분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른이 쓴 글씨 같은데 어딘가 서툴러 보여요. 마치 글씨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정성스럽게 쓴 것 같아요. 길수도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 종이약도 접는 솜씨가 이전 것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다음 날 백돌이는 두 사람을 다시 보건소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허물어진 창고였어요. 창고 안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그 사이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와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강난이 할머니가 남긴 것일까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테이프에는 1994년 1월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길수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강난이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내 양심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다. 테이프 속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993년 9월 10일 새벽 정전으로 혼란스러웠고 신생아 2명의 표식이 헷갈린 듯하다. 한 아이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다른 한 아이는 다음 날 이미 외부로 나갔다. 나는 기록의 일부를 따로 보관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테이프는 중간에 잡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요. 옥분과 길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가 정말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백돌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우체통 앞에 앉아있던 백돌이가 어느새 보이지 않았어요. 옥분과 길수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백돌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백돌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옥분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백돌이는 이제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거든요. 백돌이가 사라진 지 이틀째, 옥분과 길수는 동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냇가, 다리 밑, 마을 뒤편 해바라기 밖까지 찾아다녔지만 백돌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보, 백돌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찾아요? 옥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백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강난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신저였고 숨겨진 진실로 이끄는 유일한 안내자였거든요. 셋째 날 밤이 깊어가자 길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괜한 걸 건드렸나 봐요. 조용히 살던 우리가 왜 이런 일에.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백돌이마저 잃으면 그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옥분도 지쳐 있었지만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때 마을회관에서 이장 박춘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개 한 마리 때문에 마을 분위기 해치지 맙시다. 오래된 일을 들춰내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확성기 소리를 들은 옥분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자신들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보, 그냥 그만할까요? 우리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길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백돌이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원래대로 살아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침울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옥분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어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B-197을 찾고 계신 분이신가요? 옥분은 깜짝 놀라 길수를 바라봤습니다. B-197, 그건 바로 강난이 할머니가 남긴 편지에 있던 신생아 발찌 번호였거든요. 누구세요? 어떻게 이 번호를? 저는 종이약을 보내던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강난이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이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읍의 한 집에 대해서. 옥분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휴대폰을 잡기 힘들었어요. 그럼 당신이. 네. 제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뵐 용기가 없어서 종이약으로만 안부를 전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오래된 사진과 함께. 그리고 진돗개 한 마리도 제게 맡기셨어요. 차돌이라는 이름이. 차돌이요? 길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혹시 하얀 털에 한쪽 귀만 갈색인 진돗개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차돌이가 사라졌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옥분과 길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백돌이가 바로 차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그 종이약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다만 제 몸에 있는 작은 반점 하나가 유일한 단서였죠. 반점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오른쪽 종아리 뒤편에 반달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어요. 할머니께서 그 반점을 보시고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읍의 한 집 주소를 주시면서 용기가 생기면 찾아가 보라고 하셨죠. 옥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길수도 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차돌이가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나 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결심이 서린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만약 정말 자신들의 아이라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날 밤 집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가 우는 소리였어요. 대문을 열어보니 백돌이, 아니 차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차돌이가 돌아왔다는 것은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약속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옥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날지도 모를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길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입어본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여보, 만약 우리 아이가 맞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들이 가슴속에 가득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요. 그동안 찾지 못해서. 길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렀어요. 차돌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차돌이는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곧 올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내버스 한 대가 먼지를 날리며 정류장에 섰습니다. 몇 명의 승객이 내렸는데 그 중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키는 길수와 비슷했고 옅은 갈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옥분과 길수를 발견했어요. 혹시 한옥분, 한길수님이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옥분이 대답하자 남자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전화드린. 그때 차돌이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도윤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반가워했어요.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낮게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차돌아. 도윤이 무릎을 꿇고 차돌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옥분과 길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고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자꾸 손을 비비며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저, 집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길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류장에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마을의 모든 것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릴 때 꿈에서 본 것 같은 곳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저 감나무. 왠지 익숙해 보여요. 마당에 도착하자 옥분이 급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차잎을 꺼내고 직접 만든 송편도 내놓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무도 차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였죠. 저,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도윤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강난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겁니다. 사진들은 1993년 당시 보건소에서 찍힌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의 모습도 있었고 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난이 할머니의 젊은 모습도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밤 정전이 일어나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했어요. 신생아실에 아기가 2명 있었는데 발찌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도윤이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뒤편에 살구심한 한 반달 모양의 연한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옥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아기한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기 옷에 수놓은 것도 반달 모양이었어요. 길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 옷이었습니다. 하얀 면으로 만든 속옷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작은 반달이 있었어요. 도윤이 그 옷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해요. 이 옷을 본 것 같아요. 꿈에서인지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셨나요? 옥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죄송하다고,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읍에 가면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옥분이 급하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우리 아이라면 우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차돌이가 세 사람 사이에 앉더니 번갈아 가며 바라봤어요. 마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의 지난 삶,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리움에 대해서 옥분과 길수도 지난 30년간의 아픔과 기다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차돌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군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차돌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병원 입구에서 차돌이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검사실에서 간단한 혈액 채취를 마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옥분과 길수는 하루하루가 한 달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기간 동안 마을에 머물기로 했어요. 마을 여관에 방을 잡고 낮에는 옥분과 길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마을 곳곳을 둘러봤어요. 이상해요. 여기 오니까 어릴 때 꿈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가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옥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아기일 때 이 감나무 아래에서 자주 재웠어요. 그늘이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차돌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체통을 긁어대더니 세 사람을 빨랫돌 쪽으로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처음 찾았던 자리에서 조금 더 옆쪽이었습니다. 또 뭔가 있나? 도윤이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습기에 젖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1993년 9월 분만 및 전원 기록이라는 제목의 수기 장부였어요. 노트를 열어보니 갓난아이들의 발찌 번호와 함께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전원 사유 사후 입양이라는 단어가 수기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증거네요.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한 보건소장 조상만이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이 노트를 들고 조상만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조상만의 집 앞에서 길수가 크게 불렀어요. 조 소장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번에는 조상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웃들까지 구경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조상만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옥분이 노트를 내밀었어요. 당신이 숨긴 진짜 기록 아닙니까? 조상만은 노트를 보더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때는 조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전이었고 신생아 울음소리가 겹쳐서 들려 표식이 뒤바뀐 것 같았소.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이미 한 아이는 외부 기관으로 넘어간 후였고, 그럼 우리 아이가? 길수가 다그쳤어요. 내가 실수했소. 그 아이가 자네들 아이였는지는. 조상만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 양심이 제일 잘 알고 있소. 미안했소. 평생 미안했소.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세요.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돌이도 함께 뛰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밝아 보였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한옥분 씨와 한길수 씨, 그리고 도윤 씨의 유전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잠깐 말을 멈추자 세 사람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직계가족으로 일치합니다. 도윤 씨는 두 분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옥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길수는 눈을 꽉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윤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도윤이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옥분과 길수는 도윤을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차돌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차돌이까지 포함된 네 식구는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 박춘배를 포함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상만도 와 있었어요. 마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 도윤이가 정말 저희 아들이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분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분들은 기뻐해 주셨습니다. 조상만이 앞으로 나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분들과 한씨 부부 그리고 도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한 가족이 3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고 당시 관련 기록 복원에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장 박춘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마을이 지켜야 할 건 서로의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일로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과 차돌이는 감나무 아래에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옥분이 직접 담근 겉절이와 보리밥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많이 늦었지. 길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생 찾아왔던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도 사회복지사가 되어 일할 때도 항상 무언가 빈 곳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 빈 곳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차돌이는 세 사람 사이에 앉아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제 이름도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차돌아, 밥 먹자. 도윤이 부르자 차돌이가 반응했어요. 하지만 옥분이 백구야 하고 부르자 더욱 빠르게 꼬리를 쳤습니다. 결국 차돌이는 두 개의 이름을 모두 가지게 되었어요. 강난이 할머니가 지어준 차돌이라는 이름과 옥분과 길수가 불러준 백구라는 이름을 말이죠. 식사를 하며 도윤은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나 봐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옥분이 말했어요. 이웃집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도 친구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해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길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가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셨던 일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좋은 분들 밑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들도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길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그 작은 신발,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보관해 온 하얀 면 신발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길수가 신발을 도윤의 손에 올려주었어요. 매일 닦으면서 언젠가 너를 찾으면 보여주고 싶었어. 도윤이 그 작은 신발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신발은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신발 옆에 옥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새로 놓인 가죽 구두 한 켤레가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겠네요. 정말로 감나무 아래 작은 상 옆에는 도윤이 신고 온 가죽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작은 신발과 큰 구두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상만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공식 사과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읽을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군청에도 당시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기록 복원 작업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조상만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진실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코스모스가 핀 들길을 지나는 저녁길, 내 가족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옥분과 길수, 도윤, 그리고 백구. 아니, 차돌이가 앞장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에서 완전히 이사 올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사회복지센터 일도 이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옥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매일 함께 밥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길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돌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노을이 감나무 꼭대기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난이 할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대문 앞 우체통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종이학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저녁 골목길 끝에서 개의 발걸음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전했던 식탁에는 이제 4개의 그릇이 가지런히 올랐어요. 차돌이 밥그릇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전에는 늘 2사람뿐인데도 괜히 조금 더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정말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진짜 4식구가 된 것입니다. 차돌이가 고른 새 주인은 결국 서로였습니다. 개 한 마리가 이어준 운명의 실로 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는 진실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